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를 보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사연은 찾아서 듣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즐겨 듣는 편이에요. 그간 다른 분들의 사연을 여기저기서 듣고 읽고 하면서 뭐 저런 집이 다 있나 싶을 때도 있고 저 집은 정말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구나 싶은 충격적인 사연도 많았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은 저런 걸로 진짜 이혼까지 한다고? 하고 오히려 사연자를 욕하면서 속으로 웃어넘겼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다른 분들 이야기가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 싶고 저런 걸로 이혼까지 한다고 하고 놀랄 만큼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신경하게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해요. 이젠 왜 그때 그분들이 끝내 이혼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는지 막상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당하게 된 지금에 와서야 이해가 됩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합가해 살고 싶어 한다는 건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합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제가 25살 때 저희 친척 오빠의 소개로 처음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저희 사촌 오빠의 군대에서 아들 군번 후임이었는데 그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전역하고 나서도 쭉 연락을 하고 지냈었다고 해요. 군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당시 제 주변에 군대 다녀온 친구들이 말해주기를 남자가 그렇게 군대 1년 차이 나는 후임이랑 전역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그러는 일이 엄청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군 생활 내내 동고동락한 동기하고도 전역하자마자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연락이 아예 끊어지고 그런다는데 더더욱이 1년씩이나 차이 나는 후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낼 정도면 사람이 진짜 괜찮거나 아니면 집안이 엄청 빵빵하다던지 혹은 먼 미래의 인맥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던지 뭐라도 알고 지내서 손해볼 게 없으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 오빠가 해주는 소개 자리인데 설마 동생한테 이상한 사람을 일부러 소개시켜주겠냐고 만나봐서 손해볼 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척 오빠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말처럼 집안이 빵빵하거나 미래 인맥으로 알고 지낼 만큼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괜찮고 매사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다 보니 다른 것보다 사람 좋은 남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애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가 합가시도 비슷한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전통이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고 하는 거니 어쩌니 하시면서 누가 들어도 저희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생각도 없었는데 몇 번을 계속 그러시니까 은근 기대가 되기는 했습니다.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집해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나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나이기도 했고 저희 연애 시작했을 당시가 남편이 막 취직에 성공했을 때였던 만큼 모아놓은 돈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5평은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그러면 너무 작지 않냐는 둥 애들 교육시키려면 강남학군이 좋다는데 요즘은 분당 이런 쪽도 엄청 괜찮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을 꺼내셨지요. 그때 아무리 제 나이가 어렸고 결혼 전이라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시부모님하고 사는 것만 봐도 대충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갔거든요. 강남이니 분당이니 목동이니 시댁이 서울 북부에 인접한 경기권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집값이 상상도 못할 만큼인데 계속 그쪽 지역 이야기를 꺼내는 게 하루는 혹시나 시댁이 엄청난 알부자고 그걸 남편이 여지껏 티를 안 낸 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편 처음 소개받았을 당시에 친구들이 해줬던 집이 엄청 부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시 생각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괜히 헛물 켜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그 후로 큰 기대는 접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자꾸 강남이니 분당이니 어쩌니 하면서 집 이야기를 꺼낼 때
크게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고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흥이 깨지기 시작한 건지 그 뒤로부터는 딱히 해주겠다던 신혼집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친정부모님 말 듣고 김칫국 안 마신 게 천만다행이었지요. 괜히 기대했다가 진짜 크게 실망할 뻔했거든요.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이었는데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히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당연히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그게 공수표를 날려댄 거라고 했을지라도 어느 정도까진 비슷하게 맞춰줄 생각으로 강남이니 분당이니 하는 말을 날렸던 거라 생각했는데 신혼집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저희한테 걸어왔으니까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저희들을 그냥 독립시키기에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런다. 방 하나 비워줄 테니 3년 정도 시댁에서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가 독립해 나갈 준비가 된다면 신혼집을 구할 돈 1억 원을 보태주시겠다면서요. 그 기간 동안 저를 옆에 끼고 살면서 살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저희들 돈 관리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 저희한테 생활비도 일절 받지 않겠다고도 하셨죠. 그렇게 3년이면 저희 맞벌이에서 버는 돈이 합치면 2억 조금 넘을 거라고. 그러면 그 2억에 니들 둘이 모아놓았다는 돈 1억?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돈 1억 해서 총 4억으로 신혼집을 구해 나가 살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일단 처음에 집 해준다는 말과 전혀 다른 소리부터 어이가 없었지만 그거 말고도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관리해준다는 저희 돈부터 그랬죠. 3년 모아서 2억이 말이 2억이지. 사람이 어떻게 돈 한 푼 안 쓰고 살 수 있겠나요? 그걸 따져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두 사람한테 한 달에 교통비랑 핸드폰비로 20만 원씩 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만큼 충분한 거 아니냐고. 그 돈이 적어 보일지는 몰라도 3년 계산해보면 1,500만 원 돈 나오는 거금이고 당신이 대신 해주겠다는 저희들 두 사람 생활비 또한 한 달에 250만 원씩만 잡아도 돈이 1억에 가까운 돈이지 않냐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저희 돈도 아껴주고 이래저래 생활비니 용돈이니 해서 주는 돈까지 다 계산해보면 1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돈만 따졌을 때 2억 이상을 이것저것 다 따지면 3억 정도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래요. 애초에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방 한 칸 얻어놓고 신혼생활 시작할 생각은 없었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싶었어요. 둘이 합쳐서 월급이 600이라고 3년이면 2억을 모은다는 생각부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안 살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니들 모아놓은 돈이 그것밖에 없냐며 한 소리 나올까 봐서 이야기를 꺼냈죠. 다 큰 성인들이 교통비랑 핸드폰 요금 합쳐서 20만 원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하는 듯 바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결혼한 여자가 대학교 다니는 여자랑 같냐고. 결혼했으면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모르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보통 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때문이라도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제 씀씀이를 줄여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답도 안 나오더라고요. 용돈은 20만 원으로 짜게 잡으셔놓고 두 사람 생활비는 어째서 250만 원이나 크게 잡으셨냐고 물었더니 거기엔 저희 두 사람 생활비는 물론이고 당신이 저희들 데리고 살아주면서 하게 될 살림에 대한 당신 용돈도 포함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희들 조금이나마 더 아끼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시댁에서 나가 독립할 수 있게 기꺼이 포기한 돈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 그런 거 따지고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들길 시간 있으면 그럴 시간에 당신한테 더 고마워하고 효도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일단은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도 시어머니 발언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아는지 집에 돌아가는 저에게 자기도 몰랐던 이야기라면서 시부모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도 말고 크게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한마디를 해줬어요. 당연히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몹시 불쾌한 반응이셨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시작부터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고요. 이미 친정부모님께서는 시댁이 강남분당 떠들면서 신혼집 이야기를 했던 게 어느 정도 공수표였다는 걸 눈치를 채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시댁에서 도와주는 대로 똑같이 맞춰서 저한테 해줄 생각이셨는데 3년 합가에 1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고 그렇게 하게 두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저희한테 그냥 신혼집 먼저 구해버리면 합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지 않겠냐시며 2억을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당장에 2억을 해줄 테니 사위를 대릴 사위로 머슴 부리듯 부려야겠다고 전해라. 그렇게 시어머니랑 기싸움 같은 걸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공수표를 날리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했던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남편감으로 더할 나위 없다고 평판이 좋았거든요. 저희 사촌오빠의 강력한 지원 사격도 있었고 저도 남편과 3년이라는 긴 기간을 연애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다는 점도 저희 부모님께서 높이 사셨었고요. 시어머니가 합가 이야기만 더 못 꺼낼 상황만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는 저희대로 알아서 잘 살 것이라 그렇게 믿으셨기에 그 돈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셨던 거예요. 남편도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시어머니가 그 뒤로 결혼하면 들어와 살라는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돈 2억을 해줬던 이유가 가장 크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 덕에 시댁 눈치 보며 지낼 일도 없겠구나 생각했고 그날 그 일로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지요. 저희 집에서 집을 거의 해줬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만큼 시댁에서는 그래도 맨입으로 받아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건지 혼수랑 이런저런 것들을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부르짖던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는 혼수해오고 라는 말에 정반대인 상황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합가 시도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저희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애 봐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며 방 한 칸 비워놓으면 당신이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하셨죠. 맞벌이하는 입장에 그게 무조건 나쁜 제안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를 봐주신다기보단 합가를 노리고 그러시는 거라는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였어요. 애 때문에 시아버지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으니 이왕에 방 한 칸 비우는 거 좀 넓은 방으로 만들어 놓으라 하시질 않나. 그걸 떠나서 당장 그렇게 시아버지까지 저희 집에서 살게 되면 시댁이 빈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 그 집에 전세를 줘야겠다니 집을 정리해서 어디 오피스텔 같은 투자처를 알아봐야겠다느니 그런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때 가봐야 알 일이겠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을 애봐준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집으로 모시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오며 가며 저희 퇴근할 때까지만 봐달라는 부탁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괜히 뒷말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 일말에 여지조차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맞벌이 생활 유지하면서 어찌저찌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둘째가 생기면서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보나마나 시어머니가 또 합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주변에서 말하길 어릴 때는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가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모로 겸사겸사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합가 시도를 하셨어요. 괜히 시아버지까지 하면 저번처럼 거절당하겠구나 싶으셨었는지 이번엔 조금 색다른 작전을 짜서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취미로 등산을 자주 다니시는데 하루는 등산 잘못 갔다가 한번 발을 크게 접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발목 때문에 아주 옴짝달싹을 못하겠으니 저희 집에서 발목이 다 나을 때까지는 계셔야겠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어쩌시려고 저희 집에 와 계신다는 거냐 했더니 발목이 영원히 안 붓는 것도 아니고 2달이면 다 나을 텐데 그 양반도 사람이면 2달은 알아서 지내지 않겠냐며 일단은 혼자 와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일단 먼저 저희 집에 오시고 나중에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아버님까지 오게 만들 심산이겠구나 싶기도 했고 제가 아이들 때문에 집에 계속 있어야 했던 상황이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낸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달갑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다는 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 더 늦으면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못해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였어서 차라리 이걸 기회 삼아 일자리나 알아봐야겠다는 심산이었어요. 애들이 1학년, 2학년 때가 또 육아하는 데 있어서 엄마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들 하긴 하는데 그때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저희 퇴근할 때까지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참에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 동안 취업 자리를 알아보면 딱 좋겠다 싶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시어머니는 엄청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밖에 나갈 궁리만 하고 있냐면서요. 제가 취직 준비를 하는 거지 매일같이 면접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드렸죠. 실제로 그렇게 한 달 정도는 면접 오라는데 서너 군데 다녀온 것 빼고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건지 면접 다녀온 회사 중에 제일 조건이 좋은 회사에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가 저를 불러줄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해서 저도 곧바로 출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 출근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가 지금 아픈 사람을 집에다 두고 출근은 무슨 출근이냐고 난리법석을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죠. 그래도 다친 게 손목이 아니라 발목이라 천만다행이지 않느냐고. 아예 혼자서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시지 않냐고요. 한 달 같이 지내면서 보니 실제로 목발 같은 거 없어도 혼자 거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혼자 오래 서 계시면 발목에 안 좋을 건 사실일 테니 제가 어머님 필요한 건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갈 테니 걱정 마시라 했죠. 식사랑 그런 건 다 준비해서 냉장고에 준비해 놓을 테니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 드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방 따뜻하게 보일러도 켜놓고 낮에 혼자 계시는 동안 TV도 편하게 재밌는 거 골라보시라고 케이블도 신청해뒀고 온수매트도 켜놓고 갈 테니 방이든 거실이든 원하는 데서 맘 편히 쉬고 계시면 되지 않겠냐고요. 나가서 돈 벌어온다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수로 그걸 말렸겠나요. 결국 그렇게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2달이면 다 낫는다던 시어머니 발목이 그 후로 2달이 더 지날 때까지 다 낫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다 꾀병이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 나은 발목을 가지고 계속 안 좋은 척 하고 계셨다는 걸 저한테 딱 들키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출근을 했는데 회사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머리하고 고데기를 끄고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엄청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게 가스불이던 다림이던 같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켜놓고 나왔는지 헷갈릴 때면 막상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제대로 꺼놓고 나온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저랑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너무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는 그 상황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딱 그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왜인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도통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식사 중이신가 보다, 화장실 가셨는가 보다 싶어서 시간마다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한 번을 전화를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설마 고데기 때문에 불이라도 나겠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 더더욱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후다닥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 부랴부랴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고데기는 아예 코드까지 뽑아놓고 뒷정리까지 해놓고 나왔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을 떨었구나 싶은 와중에 첫째 아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아픈 다리 이끌고 어딜 가신 건지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요. 결국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그날은 아예 오후 반차를 쓰는 걸로 하고 쉬었네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연차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쓰는 것도 아까웠고 눈치도 엄청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이가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온 건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하는 시간이 되기 15분쯤 되어서였습니다. 발목이 아프시다더니 위아래로 등산복을 쭉 빼입으셔서는 숙련자도 꺼린다는 초겨울 등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산이라고 해서 멀리까지 가신 건 아니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뒷산 다녀오신 거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 저를 보더니 엄청 당황스러운 눈치였어요.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묻길래 저희 집인데 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냐고 대답을 하고 어머님이야말로 아픈 다리 이끌고 어딜 다녀오신 거냐고 했죠. 누가 봐도 나 등산 다녀왔다고 광고를 하는 복장이었다 보니 변명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오랜만에 지인분들하고 잠깐 코에 바람 좀 넣고 오셨다는데 그때 결국 발목이 다 나은 지는 좀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일말의 책임감 때문인지 둘째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와주신 건 감사할 노릇이었네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시어머니가 발목이 다 나은 상황에 굳이 저희 집에서 머물 이유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몰래 밖에 나가실 만큼 심심하신데 저희 집에 계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모르긴 몰라도 아버님도 혼자 지내시는 거 힘드실 거라고 아이 봐주는 것 때문에 그러시면 친정어머니가 바로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상황에 어떻게든 저희 집에 더 머물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기에 그때는 순순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친정어머니가 아이들 학교 후 저희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시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그 눈치가 보이긴 하셨는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꼼수를 부리며 합가를 시도하려던 행동들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올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중간 역할을 자처해 상황을 해결시켜줬고요. 언제까지고 시어머니와 제 문제에 있어서 저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단호하게 굴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도 남편이 저를 원망 한 번 안 하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그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남편 덕분에 여태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 초부터 해서 남편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냥 언젠가 둘이 일찍 퇴근도 해서 오랜만에 남편하고 TV 켜놓고 영화 한 편을 봤었거든요. 미국 영화였는데 영화 자체만 두고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을 말해도 되나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 때문에 성공에만 집착하던 한 남자가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을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가족들과는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와의 마지막 나눈 대화를 회상한 뒤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을 자신이 승진하는 데에만 사용했던 걸 후회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된 주인공이 다시 시간을 되돌려 그동안 가족들한테 해주지 못한 걸 해주며 결국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되는데 저도 너무 감동적이라서 영화 보면서 몇 번을 눈물을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나 애들 눈치는 보지 않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족들을 챙기고 돌아보라는 그런 뜻이 담긴 가족영화였는데 문제는 남편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자체를 자기 좋은 대로 해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시간을 되돌리면서 그동안 가족들한테 소홀했던 걸 반성하는 주인공보다 항상 아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던 아버지를 밀어내기만 했던 주인공에게 이입을 했던 게 문제였지요. 물론 영화 자체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언급은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내와 내 자식, 내 가족에게 후회가 남지 않게 자라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작품에 대한 해석이 모두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주인공 관계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있었다는 점이 또 문제였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난 뒤부터 남편이 부쩍 시댁을 챙기는 데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회사 생활한다고 부모님을 못 챙긴 것 같다며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시댁에 좀 다녀오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줄창 시댁만 가자길래 친정은 언제 가자고 할런지 두고 봤더니 2달 내내 주말마다 시댁에는 가자면서 친정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시댁만 가고 친정은 갈 생각이 없느냐 물었더니 장모님은 그동안 아이들 돌봐주시면서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갈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시댁만 다녀오는 게 전부였으면 이렇게까지 어이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저보고 시어머니 생신상 좀 차려보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사연에서 들었을 때는 생신상 차려드리는 걸로 진짜 이혼도 하고 파혼도 하고 하는 게 사실이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던 저였었는데, 막상 내 남편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저보고 차려오라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새삼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거면 내가 아니라 자식인 당신이 차리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자기가 뭐 밥을 할 줄 아냐, 반찬을 할 줄 아냐 하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밖에 식당들 가면 다 나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잘하는 사람을 두고 내가 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냐고 한마디 해주고 늘상 하던 대로 어머님 생신은 외식하는 걸로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외식은 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며 기어이 꼭 생신상을 제가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머님한테 생신상을 차려드려봐야 몇 번을 더 차려드리겠냐고. 나중 가서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올해부터라도 챙겨드리자고 끝까지 저한테 어깃장을 부리더라고요. 미역국 한 사발 끓이고 불고기 양념 재워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면서요. 그래서 말 잘했다고 남편한테 그럼 내년에 어머님 칠순 때도 뭐 어디 예약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미역국 한 사발에 불고기 양념만 좀 재워두고 땡치면 되겠느냐 했더니 밖에서 사 먹는 건 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던 남편이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한테 말했어요. 직접 생신상 차려드릴 거면 당신 말대로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양념 재워두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내가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봐줄 테니 당신 손으로 재료 손질부터 요리까지 직접 하라고 했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남의 집 자식인 며느리보다 당신 배불러 낳은 아들이 챙겨주시는 걸 더 감동스러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그냥 어머님 생신은 아예 올해는 챙기지 말자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남편이 아주 입이 대빨 나와서 한동안 저한테 말도 안 붙이고 퇴근도 일부러 늦게 해서 저녁도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효자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려버린 거예요. 생신상 문제야 이렇게 넘어갔으니 사실 사연까지 보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얼마 전부터 남편이 시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난리법석을 떨기 시작한 데 있으니까요. 케이블 TV에서 그냥 틀어주는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러다 시부모님 잘못되면 자기는 그거 못 견딘다고 부모님 따라서 죽을 수도 있다면서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냐고 거의 반 협박조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 칠순도 안 되셨는데 가는 날 받아놓고 사시는 거냐 따져도 아무 소용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올 뿐입니다. 시어머니 발목 다쳐서 저희 집에 잠깐 몇 달 계셨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 비어있을 때 시어머니 편히 드시라고 음식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부터 해서 전부 제가 하는 일이었죠. 물론 그때 초반에는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 어떤 불만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 뒤로 제가 취직한 이래로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가 쓰던 베개 커버 한 번도 걷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합가해서 모시자는 게 우리는 하던 대로 맞벌이하고 시어머니한테 청소며 빨래며 식사 준비며 다 떠넘기자는 건 아닐 테고, 분명히 하게 되면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핑계로 저한테 다 떠넘길 게 뻔한데 15년 결혼 생활 아무 문제 없이 잘해왔고 오히려 고부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 너무 잘해주는 믿음직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병에 걸려서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진짜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영화 주인공처럼 시간을 조종하는 능력이 생기면 그 영화를 보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케이블 선이라도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더더욱이 생각해 본 적 없었고요.
몇 번을 설명하고 효도는 직접 하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혼 말고 더 좋은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어떤 조언도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편 잘못 봤다가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돼버린 남편 때문에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해결되어서 이렇게 후기를 보내요. 저도 사연 들을 때 뒷내용 없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게 그렇게 답답했거든요. 남편과 합가 문제로 냉전 상태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예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이유야 안 봐도 뻔했죠. 남편하고 이야기 나눌 만큼 나누고 남편 말 귓등으로 듣는 며느리 혼쭐을 내주러 찾아오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지인분들 중에 다들 그 나이 먹고 자식들하고 따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른들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자식들이 먼저 알아서 집으로 모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는 어떻게 된 게 시부모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모신다는 이야기를 죽어도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당신 지인들 아들들보다 못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왜 나는 며느리 복이 없어서 이 나이 먹도록 자식들 효도도 못 받아보고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며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어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말이죠. 며느리가 딸처럼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어딜 다녀왔는지, 지인들은 다들 그런 거 자랑하기 바쁜데 당신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자랑할 만한 게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쥐뿔로 알고 말대꾸하는 게 세계 제일이라는 거 정도밖에 없어서 어디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쪽팔려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그것 참 신기하다고. 시집간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알아서 잘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귀찮게 해봐야 당신한테도 아들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시면서 명절 때도 오지 말라신다고 하신다던데 제가 아는 이야기랑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요. 저 스스로 효부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정도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시댁 찾아뵙고 요 근래 거의 매주 말마다 시댁 찾아가는 거 가지고 남편한테 불만 있다는 이야기도 한번 꺼낸 적 없는 게 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폭발해서는 너는 하는 말마다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말대꾸부터 하는 그 주둥이가 문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면 자식답게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효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도 15년 세월 결혼 생활하면서 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꼭 합가해서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는 게 효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도를 해야 한다면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 할 테니 시부모님 효도는 아들인 남편한테 받으시라고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친정에서 받은 게 더 많았고 아이를 봐주셔도 친정어머니가 더 봐주셨으니 자식된 도리는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고 친정 부모님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가 애 봐준다고 했을 때 싫다고 거절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지 않냐면서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 꺼내시는데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곧장 시어머니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처음 이야기 꺼냈던 말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3년 시집살이 견뎌내면 1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냐고요. 그런데 친정에서 2억을 해주지 않았냐. 그럼 저희가 못해도 6년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처가살이를 했었어야 했던 건데 그때 안 했던 거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했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합가하고 싶다는 어머님 사정 감안해서 저만 혼자 친정 들어가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이랑 애들은 어머님께 양보해 드릴 테니 원하시는 대로 합가하시라고요. 어머님이 첫째 태어났을 때 아이 돌봐주신다는 이유로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때 거절했던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둘째까지 같이 돌봐주시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겠냐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집은 6년간 빈집이 될 테니 어머님이 그때 저희한테 제안했던 대로 세를 놓던지 집을 정리하던지 해서 목돈 마련해서 적금을 하던 안전한 주식을 사놓던 아니면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던 그 돈을 굴려서 불리는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꺼냈던 말들이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그게 잘못됐다고 딱히 반박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 다 정리된 것 같으니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방에 따라 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난 15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번을 못 들어주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내가 뭐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당신도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하고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문제될 게 있냐고요. 이렇게 6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각자 부모님 모시고 지내다가 6년 지나고 나서 친정집 시댁, 우리 집 전부 정리해다가 집 한 채 지어서 양가 부모님 다 같이 모시고 살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합가도 하고 각자 부모님 서로 알아서 모시게 되고 그림이 딱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친정에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나마 시댁이 애들 학교에서 더 가깝지 않냐고, 등하교 시킬 거 생각하면 시댁에 데려가는 게 맞지 않냐고요. 애들 전학시킬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당신만 딸랑 시댁에 보내면 시어머니가 합가했다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들지 않겠냐고, 애들이라도 있어야 집이 북적북적하니 사람 사는 맛 나는 거 아니겠냐고 한마디 해줬죠. 그리고 시간 끌지 말고 당신도 얼른 시댁 들어갈 짐이나 챙기라고 했습니다. 내 짐은 대충 챙겼으니까 당신 짐 싸는 동안 애들 짐은 내가 대신 싸주겠다고요. 남편은 그럼 애들 학교 다니기 편하게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하는 건 어떻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될 일이라고, 우리 돈 불리려고 우리 집을 세를 놓겠다는 거고, 여차하면 집도 팔아야 할 텐데 시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둥 마는 둥 민기적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애들 짐 챙기자마자 남편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마디 해놓고 그 길로 싸놓은 제 짐가방 들고 친정으로 향했죠. 사실 애들을 시댁에 보내놓는 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학교에서 멀어지는 만큼 친구들하고 시간도 제대로 보내지 못할 테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남편도 오래 못 버틸 거란 생각이 더 컸어요. 애들은 그때 가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때 돼선 저 혼자 집에 돌아와 애들 돌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친정부모님도 40 중반 된 딸이 합가 문제로 부부싸움에서 친정에 6년 동안 지내는 걸 환영하실 리가 없고 길어야 한 달 정도 저러다 못 살겠다고 연락 올 게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보다 훨씬 일찍 남편한테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친정에 가버린 지 열흘도 안 돼서였어요. 대뜸 애들하고 집에 왔으니 저도 집에 돌아오라고 한마디 하고 말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냐고 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 따져묻다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갔더니 시댁에 싸들고 간 짐을 혼자서 낑낑거리며 풀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애들은 할머니 집에서 살기 싫다고 제 품에 와라 감겼고요.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들 앞에서 한참을 쭈뼛대다가 2번 다시 합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을 테니 집에 돌아와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이야기 들어보니 애들은 애들대로 할머니 집에서 땡깡을 부려대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번거롭고 불편한 게 많았던가 봐요. 2분이 일찍 주무셔서 저녁 식사를 조금 이르게 하시는데 남편 퇴근 시간에 밥을 한 번 또 차려줘야 하는 게 그렇게 귀찮았었던 거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합가는 없던 일로 할 테니 돌아가란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합가해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며느리는 온데간데였고 손주들이 들어와서 애들 학교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도 가야 하고 밥때보다 늦게 퇴근하는 아들 굶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번거롭게 밥 준비는 또 2번을 해야 하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나는 모르겠다고 파업을 하셨답니다. 네 먹을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대놓고 남편한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돌아오기엔 저한테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애들 하교시키는 것도 귀찮다고 회사에서 잠깐 나와서 애들 집에 데려다 놓던
애들한테 버스 타는 법 알려줘서 알아서 하교를 시키던 하라고 아주 배째라고 나오셨대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모시고 살아달란 말은 하지도 마시라 말하고 짐 싸들고 집으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합가를 해서 혼자 손해보는 사람이 제가 될 것이란 걸 그때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왜 나이 먹고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손해라고 하는지 알겠다고 미안했다며 2번 다시 대리효도 문제로 제 속 썩이는 일 없을 거라 다짐을 하더라고요. 입이 아프게 벌써 설명했던 일이고 그게 그저 형식적인 사과이긴 했겠지만 적어도 2번 다시 남편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나오는 일 없게 이야기가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예전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영화 내용대로 시간을 되돌려 가족한테 충실한 남편이 돼주었네요. 물론 이 사건을 겪는 동안 남편한테 앙금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지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애들한테도 잘했고 저한테도 잘했던 남편이었으니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하고는 그날 이후로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시아버지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 합가 이야기는 2번 다시 꺼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랑 풀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다네요.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전한 만큼 저희가 먼저 나서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원하시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지난 날을 전부 사과받겠다는 심사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려고요. 굳이 제가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싶거든요. 제 사연에 의견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언 덕분에 이렇게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것 같아요. 남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